2007년 4월 18일 오전 7시 45분경 중국 라오닝성 태링시의 한 제철소 기둥 꼭대기 작업장엔 아침 햇살이 생산 라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날 야간 근무 반장이었던 곽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힘든 밤샘 근무를 마쳤고 이제 교대 인수인계만 하면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요, 다른 날도 아닌 제철소의 100일 무사고 안전활동의 99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는요, 작업장을 싹 바라보면서 와, 하루만 더 있으면 안전 무사고 100일이다. 100일 되면 회사 보너스 나와. 보너스로 무려 1만 위안 회사 직원들 다 받는 거예요. 1만 위안이면 하나로 195만원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더 신경을 썼죠. 그는요, 너무너무 기분 좋게 머리 위를 지나는 들끓는 쇳물이 양껏 들어있는 주물 용기를 바라봤습니다. 와, 하루만 더 있으면 보너스, 기분 최고구만. 이날 안전회의실엔 주간 근무 반장인 루안 후이와 다른 31명의 작업자들이 먼저 와서 야간 근무 반장인 곽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려고. 그렇게 반장들 간의 업무 인수가 시작됐고 곧이어 이번엔 주간 근무 반장인 루안우이가 자기 오전 작업자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전달사항 말할게요. 그런데 이때 곽씨, 아 맞다, 10m 떨어진 작업대에 도구 하나를 두고 왔네. 그래서 도구를 가지러 안전회의실을 나와요. 이 몇 걸음이 회의실 안에 32명과 곽씨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놨습니다. 곽씨가 안전회의실을 나와 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그 도구를 잡으려던 그 순간 꽝! 위쪽에 강철 크레인이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크레인에 30톤의 쇠가 녹은 쇳물이 담긴 주물 용기가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쇳물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용암보다 더 뜨겁게 펄펄 끓고 있는 1500도 이상의 쇳물이 주물 용기가 쓰러지면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물 용기가 떨어진 위치가 안전회의실 바로 앞이야. 1500도 이상의 쇳물이 파도처럼 회의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거기 안에 3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 사고는요, 현재까지도 중국 최악의 심각한 산업사고로 불립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요, 중국 라오닝성 태링시 허랑툰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이 마을의 대부분 남자들은요,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한 제철소에서 일을 했고 여자들은 주로 집안 살림과 농사를 책임졌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새벽 5시경 이 제철소의 주간 근무조였던 노동자 장푸창은 이날 아침부터 회색 작업복을 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에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길에 올랐어요. 이때 그의 아내는 마당에서 우유를 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장푸창 출근하면서 여보, 그거 내가 오기 전까지 짜놓기만 해. 내가 갔다 오면 자전거로 우유 배달 도와줄게. 혼자 배달까지 다 하지 말고 우유 짜놓기만 하고 쉬고 있어. 그가 일하는 이유, 그의 목표는요, 딱 하나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막 대학에 합격했거든.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대학 학비하며 도시에 집을 하나 사주는 게 꿈이야. 같은 마을의 샤오펑도 주간 근무조 노동자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매일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샤오펑과 그의 아내는요, 자전거를 늘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워. 내가 좀 더 걸으면 되는데 뭐. 건강에도 좋고 뭐 돈도 아끼고 나중에 사지 뭐. 이 부부는요, 장보러 갈 때도 가장 싼 샐러리나 두부 같은 것들만 샀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고생 끝이야. 왜? 오늘은 공장 안전 무사고 99일째가 되는 날이거든. 하루만 더 있으면 안전 보너스가 무려 1만 위안, 하나로 19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이걸로 자전거 사면 되거든. 와, 드디어 장푸창과 샤오펑 두 명의 노동자는 그렇게 같은 회색 복장을 한 수많은 노동자들 사이로 녹아들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아침 7시 40분경 제철소 작업장 회의실 안에서 주간 근무 노동자들이 각자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보관함에 넣습니다.
이 도시락이 이들의 점심밥이었어요. 도시락을 넣은 뒤 장푸창과 샤오펑 그리고 다른 31명의 노동자들은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주간 근무 반장과 야간 근무 반장의 업무 인계를 들었죠. 수십 톤의 쇳물을 담고 있는 주물 용기를 단 크레인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소음이 작업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당연히 이 소음에 작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서로 이야기할 때 소리 지르듯이 크게 얘기해야 들을 수 있을 정도. 5분 후 오전 7시 45분경 33명의 노동자가 회의실에 모여 안전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야간 반장인 곽씨, 아 도구 하나를 두고 왔네. 서둘러 회의실 밖으로 나와 작업대로 급히 걸어갔죠. 그가 허리를 굽혀 도구를 집으려던 그 순간 꽝! 날카로운 큰 소리가 들려왔고 놀래서 뒤를 휙 돌아봤더니 천장에 달려있는 들끓는 쇳물을 가득 싣고 있는 주물 용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서 용기 안에 있던 끓는 쇳물이 다 흘러나오더니 일제히 바로 앞에 회의실로 막 쏟아지기 시작해. 너무 놀란 곽씨, 아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빨리 도망쳐! 큰 소리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머뭇거림 없이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 32명 어떡해. 그 안으로 뜨거운 쇳물이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안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순식간에 연기와 불꽃이 공장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곽씨뿐만이 아닌 그 제철소에 있던 소수의 동료들 다 놀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회의실 안에 32명만 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 회의실은 어떤 모습일까? 이 주물 용기가 떨어진 곳에서 약 5m 거리에 32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회의실이 있었고 거기 방문은 동쪽으로 열려 있었어요. 주물 용기가 떨어진 방향이었죠. 더구나 이 주물 용기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 철 장애물과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1500도가 넘는 고온의 쇳물이 튀어나오듯이 쏟아져 나온 거죠. 흔들리면서 주물 용기가 바닥에 쿵!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쇳물이 더 빠르게 회의실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뜨거운 쇳물에 휩싸였고 어떠한 울음소리, 악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열기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 온도가요 섭씨 1200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쇳물은요 섭씨 1500도 이상이었습니다. 이 쇳물에 빠진다? 1000% 1000% 바로 죽는 거라고. 회의실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창문 또한 그냥 보는 용이지 전혀 열 수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문에선 뜨거운 쇳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갇힌 거죠.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강철 쇳물 위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쇳물의 밀도가 매우 높아서 이 쇳물 위로 떨어지죠? 안 가라앉는데요. 반장인 루아누이는 빠르게 몸을 움직여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 통해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열 수가 없는 문이라고. 철창이었어요. 매우 좁아서 나가지도 못해. 상반신이 나간다고 해도 무조건 골반 이런 데서 끼게 돼 있어. 하지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루아누이가 몸을 막 비틀어서 창문 밖으로 몸의 절반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몸의 절반이 나왔을 때 이 철창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창문에 끼이고 말았습니다. 옆에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실제 당시의 창문은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닌, 창문이 있으면 감옥처럼 이렇게 철창, 이렇게 철이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내에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공장 구역을 가득 메웠고 생존자들은 떨리는 몸으로 방금 전에 끔찍한 장면을 구조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요, 현장에는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1500도 이상 엄청 고온의 쇳물이에요. 물로 냉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해. 식어야 되는 거예요.
강철 쇳물이 자연적으로 조금 식기를 기다린 후에야 그들은 점성이 있는 액체를 현장에 계속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현장 안의 모습은요, 너무 가슴 아프고 처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사고 현장에 남은 뼈 조각들을 하나하나 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인체의 밀도가 쇳물보다 작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표면에 떠 있었고 쇳물과 직접 접촉한 부위는 이미 완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 회의실 안에 32명의 노동자들은 다 같이 녹아 응고돼 버려서 벽 쪽에 무슨 수납장 같은 곳에 다 엉겨 붙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당연히 누가 누군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죠. 노동자들이 가져온 도시락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쪽 창문에 반장인 루안 후이가 끼어 있었는데 이때 그는 상반신만 남아 있었어요. 아래쪽이 다 녹고 타버린 거예요. 4월 18일 정오 라오닝시 허랑툰 마을에 몇몇 퇴근한 노동자들이 이 끔찍한 소식을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장푸창의 아내는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고인 줄 알았어요. 사고가 났더라도 그게 내 남편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하나로 융합돼서 누가 내 남편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줄은, 시신조차 거두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남편의 뒷모습을 이젠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샤오펑의 아내 또한 믿기 힘든 비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자전거 뭐 살까, 자전거를 살까 말까 함께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 남편은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돼버렸어요. 구조대원들은 이 비극으로 총 32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가장 어린 희생자가 고작 19살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희생자들의 시신이 이미 다 녹아버려서 다 엉겨 붙고 이렇게 융합이 돼버려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원 확인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당국은 DNA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에 대한 깊은 기대가 가득했던, 매일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용광로 앞에서 일했던 아버지 장푸창은 DNA 감정을 통해 장푸창이 아닌 차가운 번호 19번으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또한 이름을 잃고 차가운 번호가 돼버렸죠. 그들은 모두 한때 매우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순식간에 잔해로 변하게 된 걸까요? 사건 발생 3일 후 국가안전감독관리국이 특별조사팀을 구성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제철소가요, 나름 안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안전무사고 100일 되면 크게 돈도 더 주고 했죠. 공장 내부 직원들 또한 회사가 매우 엄격한 안전관리 제도와 처벌 조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 번에 200에서 3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고, 이는 당시 월급이 1000에서 2000위안 정도였던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즉 벌금이 상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규정과 제도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관리가 정확하고 규범적이고 효율적인 공장에서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걸까? 심층 조사를 거친 후 조사팀이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작업장 배치가 말도 안 돼. 32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안전회의실은요, 원래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제철소의 도구 작업장이었습니다. 여기가요, 용광로에서 불과 5m 떨어져 있었습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철이나 광석 뭐 필요한 걸 녹여요. 그리고 그거를 바구니 같은 주물 용기에 한가득 담아 크레인을 달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 용광로에서 불과 5m 정도 되는 거리에 안전회의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용광로에서 작업할 때 노동자들은 종종 이곳 도구 작업장에서 도구를 교체하거나 임시 수리하곤 했습니다. 도구 작업장을 이곳에 배치한 이유는 시간 비용을 절약하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주간, 야간 교대할 때 인수인계 회의실이 필요해. 그냥 여기 도구 작업장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책상 하나 놓고 회의실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또 공간 절약까지. 하지만 사실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는요, 많은 열이 방출됩니다. 고온 환경과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도구가 변형되고 정밀도가 손상되기 쉽죠. 그런데 여기 가까이에 도구 작업장을? 그리고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용광로에 가까이 가면 뭐 말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위험한 용광로 가까이에 이런 회의실이나 도구 작업장을 둔다는 건 안전 생산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용광로에서 주물 용기로 샘물을 퍼요 크레인으로 위에 걸어가지고 천장에서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이동 경로 안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회의하고 있으면 그 회의실 주변에 이 쇳물을 담은 주물 용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장비도 엉망진창이야. 보통 이런 곳은요, 일반 크레인을 쓰면 안 된대요. 왜? 일반 크레인은 이런 고온을 못 견딘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한 곳은요, 특수 설계된 크레인을 써야 한대요. 고온을 견딜 수 있고 멈추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딱 멈추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크레인은요, 열을, 고온을 못 견뎌요. 문제가 생기죠? 자동적으로 멈추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소, 일반 크레인을 쓰고 있네? 용광로가 있는 곳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일반 크레인을 쓴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싸니까. 장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거기다 더 대박인 게 보통 뭐 굴착기, 크레인, 공장 공사장의 기계 운전사들은 자격증이 필요하죠. 이 크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격증이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웬걸 이때 작업자 전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특수 관련 자격증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때 이렇게 저렇게 누르세요. 그냥 이렇게 배운 게 끝.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당시 크레인 작업자는요, 크레인의 위험 요소나 문제가 생겼을 때 크레인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뭐 크레인이 갑자기 멈췄어요,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전문 크레인 운전사는 비싸니까. 뭐 보니까 요거 그냥 까딱까딱 몇 개 해주면 끝나는 건데 그냥 대충 하나 잡아다가 가르쳐서 쓰면 되지. 아니 그러면 안전 무사고 99일이고 나발이고 이거 하면 뭐예요? 절약하면 안 되는 걸 절약하고 자빠져가지고 지금 그러다가 지금 이 대가를 노동자들의 피로 갚은 거 아니야. 언젠가 나도 날 사고였던 거죠. 그런데요, 더 대박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공장은요, 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 기계점검 등등. 검사원이 공장으로 나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건 발생 전 특수장비감독검사소에서 2명의 직원이 나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이렇게 큰데 이걸 1시간 만에 다 돌고 점검까지 다 했대. 정확히는 이 두 남자가 1시간도 채 안 돼서 여기 공장 합격 끝 대충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본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공장으로부터 21만 위안의 보상을, 그리고 사회 각계의 기부금 12만 위안을 포함해서 총 33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로 6,4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사고 발생 불과 나흘 만에 32구의 유해가 모두 화장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요, 이 32구의 유해가 그 회의실에 무슨 수납장 같은 곳이 있나 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다닥다닥 엉겨 붙어 있었대요. 기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화장을요, 시신만 따로따로 떼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납장 같은 곳에, 철 수납장 같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다 엉겨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 자재를 떼다가 태운 게 아닌 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과 철이 같이 녹여지면서 강철 재료가 돼버린 거죠.
이 노동자들의 유해가 섞인 강철 재료들은 여러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부는 건설 현장으로 보내져 장푸창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건물이 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자전거 공장으로 보내져 샤오펑이 영원히 탈 수 없는 자전거가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제철소는 작업구역과 인원을 추가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자마자 해당 제철소는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아요. 이는요, 제철소 근처의 마을, 화랑톤 마을 전체의 실업을 의미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마을의 남자들 이 공장에서 일하는 게 당연했었어. 이 제철소와 마을은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도 이 그물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철소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공중으로 떠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낄 때 아끼고 제대로 해야 될 때는 제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2008년 1월 22일 제철소의 책임자 체포돼서 사법기관으로 이송됐고요. 사고 발생 4년 후인 2011년 2월 26일 장비들이 다 엉망이었는데 합격 줬던 검사원 2명 있잖아요. 각각 징역 3년 나옵니다. 와, 열리지도 않는 창문에 문 하나밖에 없는 작은 방. 그 방 안으로 1200도가 넘는 용암이 들어오고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의 그 순간 이 32명의 작업자들이 느꼈을 그 공포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나? 그래놓고 뭐 안전 무사고 100일? 와, 32명의 영혼이 구천에 떠돌 것 같아요. 너무 한스러워서. 우리나라는 절대 이런 비극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